이사님, 우리가 중국 구매된 이 관련해서 카카오 단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에 총 몇 개죠? 한 5개? 네, 5개 정도요. 거기에 사람만 한 몇백 명 있잖아요. 그죠? 한 4, 5천 명 있을 거예요. 거의 1,000명씩 있는 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네. 거의 7,000개가 넘는 질문을 이사님이 분석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7,000개 정도 됐어요. 근데 거의 중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업자 등록 뭘로 하냐, 아, 네. 뭐 맞아요. 관세 구매 기준이 뭐냐, 판매가 기준이 뭐냐. 네, 그런 질문들이 중복해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100%다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영상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정말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저희가 쭉 한번 나열 한번 해봐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괜찮겠죠? 네. 배고프긴 하네요. 좀. 네. 좀 이따 밥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빠딱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업자 등록에서 막히고 뭐 소싱에서 막히고 이 첫 주문 들어왔는데 관세에서 막히고 마진 계산 안 해서 맞아요. 팔았는데 영마진. 영마진에서 버리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확실히 맞아요. 그런 반복 패턴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아마 2~3시간 정도 분량이 될 텐데 네. 어차피 이거 끝까지 보시는 것도 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소수 10명, 20명 단 5% 미만의 분들을 위해서 저는 몇 시간의 영상을 늘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상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사님 그렇잖아요. 유료 강의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Q&A를 이렇게까지 깊게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세상에. 네.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 하면 딱 3가지입니다.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법, 그리고 첫 주문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의문점, 그리고 3번째는 마진 계산 한번 틀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3번째를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첫 달부터 마이너스가 나서 접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떠들면 저도 지쳐요. 그러니까 좀 지치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년 경단녀였다가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메인으로 강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 라일리 이사님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됐고 어차피 실무적인 부분들은 뭐 라일리 이사님만한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리입니다. 간단하게 하라면서요. 네, 너무 간단하네요. 자, 이제 본론부터 갈게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직장 관두고 올인해도 됩니까? 직장 관두고 올인해도 됩니까? 그 질문의 답은 대표님이 정말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려치우십시오. 너무 무모해요. 네, 너무 무모해요. 그러니까 관두고 올인해도 되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퇴사가 무모하다는 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당장 내가 퇴사하고 이거 하나로 먹고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한 것 같긴 해요. 구매 대행이 아무리 좋아도 첫 달부터 월급만큼 벌리는 건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로도 나와요. 온라인 셀러 시작하시고 90%가 6개월 이내에 다 때려치웁니다. 초기 3개월에는 월 50만 원 이하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2025년 통계에도 나와요. 이게 점점 더 이제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부업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업부터 시작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고 한 2~3시간 정도 해보시고 주말에 5~6시간을 진짜 갈아 넣으시고 이 정도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넘기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한번 전업으로 한번 해볼까? 전업으로 가도 되나? 숫자가 답을 해줘요. 이게 감으로 퇴사하시면은요 저처럼 개고생합니다. 그 개고생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의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전업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전업이었죠. 경단녀라 퇴사할 직장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저의 상황 자체가.
돈을 정말 벌어야 하는 상황. 이게 뭐 절실함이 무기인 거죠. 왜 보면 저도 이 괜히 그만뒀다 싶었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정말 이 절실함 하나만으로 근데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의 길을 간다면 글쎄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고 숫자로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기 자본금 얼마면 시작 가능해요? 500만 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가 있어야 시작해요? 구매대행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거죠. 재고를 안 쌓아두고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을 내가 사는 그런 걸 이제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사입이랑은 달라요. 구매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중국에서 사서 보내는 거니까 실제로 뭐 필요한 돈은 이 정도죠. 뭐 신용카드 있다는 가정하에 뭐 정사는 또 구매 확정 후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무료고 통신 판매 신고도 일단 무료고 물론 뭐 등록세 면허세는 좀 나오고 배대시 가입도 무료고 마켓 입점도 무료고 반자동 프로그램 쓰는 거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실사는 한 10만 원까지 하고 그럼 첫 주문 대응 자금 캐서 한 초보한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면 뭐 실제로 얼마 들까요?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네. 그리고 근데 50만 원. 카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한도가 있는 카드도 한도는 뭐 어느 정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좀 그래도 넉넉하게 시작하시는 편이 조금 더 낫겠죠. 네, 저도 한도 넉넉한 신용카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구매대행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고도 없이 망해도 잃을 게 사실 없고 하니까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대신에 시간을 잃지만 돈을 잃지 않는 뭐 그런 구조긴 하죠. 이게 사입이나 다른 사업이랑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능한가요? 이것도 아까랑 뭐 비슷한 질문인데 퇴근하면 녹초인데 가능할까요? 녹초가 됐는데 가능할까요? 녹초가 됐으면 쉬셔야죠. 뭘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네. 제가 볼 때 절실하신 거예요. 그쵸. 너무 힘든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해야죠. 가능합니다. 녹초라도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거든요. 저도 제가 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루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평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면 퇴근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만약에 썼을 때 상품 등록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래도 쉬는 시간 좀 많이 줄이시고 5-6시간을 한다면 뭐 소싱하고 등록하고 CS 처리 가능하시죠. 그리고 점심시간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때 휴대폰 아니면 노트북으로 해서 배대지 확인하고 주문 처리하고 이러면 한 달이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000개 정도는 올리거든요. 상품을. 그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어차피 전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아들이 중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아들 밥 차려주는 거 외에 일만 했어요. 새벽까지. 종일.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하루 10시간을 하고 3일 쉬는 사람보다 매일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 결국엔 이기거든요. 이게 저는 늘 이제 99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한 달, 두 달,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1년 빡세게 하면 월 300 벌 수 있나요? 근데 진짜 솔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데 이러잖아요. 이것도 답변 어떻게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는 또 너무 뭐 건성 없는 대답일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두 달 정도 때는 매출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상품 등록에 집중하는 시기니까. 그리고 3-4개월 차 정도 되면 하루에 한 주문 한 건에서 한 3건 정도 주문 시작할 거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운 좋으면 100만 원까지 나올 거고 한 5-6개월 차 정도 되면 반응 온 상품을 파악을 해서 한 월 한 1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7개월에서 한 1년 차 미만 정도 되신다면 좀 집중된 상품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추가 등록을 하시게 되고 하면 한 월에 300에서 한 5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순수익입니다.
이 정도 하면 가능하죠. 근데 물론 빡세게입니다 이게. 정말 빡세게 할 기준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1년 차에 월 300은 말씀드렸죠. 빡세게 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이 빡세게 기준이 중요한 게 이 빡세게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매일 50개씩 등록해서 10,000개 이상의 상품을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반응 오는 상품 딱 골라가지고 상세 페이지 다 넘어가지고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빡세게 기준에 준한다고 봐요. 맞아요. 처음에 진짜 1, 2개월은 반응이 없어요. 이제 근데 확실히 1, 2개월 꾸준히 버틴 결과 3개월부터 확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8대1 네.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강의 듣고 시작, 독학, 뭐가 나은가요?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강의 듣고 시작 독학. 강의 듣고 시작하는 거랑 네, 독학 바로 하는 거랑 뭐야? 네. 이런 질문도 하세요? 강의하는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독학 가능하죠. 왜? 그쵸. 요즘 유튜브에 영상 다 있으니까. 있죠. 네. 지금 제가 만든 이번 영상도 저희 5시간 넘는 강의 전부 다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4편 또 올라갈 거예요. 파트 1, 2 다 올릴 거고 이거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근데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독학하시면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세요. 습득하는 데만. 근데 강의를 듣고 따라하면 실제로 한두 달로 줄 수 있어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삽질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시작하느냐, 독학 뭐가 나은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나는 돈이 있는 상황에서 독학이 나을까요? 강의 듣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 시간을 아끼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면 그 돈의 액수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못 쓰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에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또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시작하느냐 뭐 독학 뭐가 나은가요? 내한테 중요한 게 시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추정 60분에 이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강의팔이.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뭐 저한테 추정 60분 뭐 연락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 오겠어요. 뭐 저야 네. 한 달에 9만 원 뭐 이렇게 월 9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한테 연락 올 리는 없고 대신에 정말 저희가 지금 프로 멤버십으로 해서 네.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네. 저희가 사전 체험단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맞아요. 한 50명 정도를 먼저 저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정말 다 성과가 나왔고 네. 너무나 만족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맞아요. 프로 멤버십은 자신 있어요. 네, 확실히 같이 하니까 그리고 매일 쪼니까 그러니까 매일 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거, 네. 없는 거의 차이가 네. 정말 달라요. 네, 맞아요. 정말 달라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강의보다는 이렇게 멈추지 않게 계속 동기부여되는 환경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커뮤니티든 강의든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맞아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 그래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들구나 네, 이런 맞아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컴퓨터 잘 못해도 되나요? 이거 40, 50대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잘 못해도 되나?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 대행은 결국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니까 컴퓨터를 완전 포기 상태라면 솔직히 힘들어요. 기본은 할 줄 아는데 더 배우는 건 괜찮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못하는 거는 안 돼요. 못해요. 그렇죠. 저도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대신 요즘은 이런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확실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못하는 거는 힘들어요. 이제는 AI가 도입을 하면서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또 격차를 벌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진짜 맞아요. 뭐 이거는. 청사진 그려서 여러분 네.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딸깍. 안 요즘에 돼요. 한참 얘기하는 AI 쇼츠 딸깍. 아니면 안 정말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네. 갈아 넣는다 생각하시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죠.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유튜브엔 다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컴퓨터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을 하기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시작은 하셨지만 결국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기준을 맞춰드리면 처음 보는 화면을 봐도 눌려보면서 아 이거 궁금해 신기해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검색하고 이런 AI한테 물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원래 이런 거 못해가 아니라 이참에 한번 배워볼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마인드가 중요한 이런 생각이 자체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시작은 하시되 만약 이런 마인드를 가졌는데도 컴맹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40,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뭐 저도 그렇고 외환호 대표님이 이제 답할 자격이 있죠. 40대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42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17년 직장 때려치우고, 그래서 외환호 채널 시청자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35세에서 44세 그리고 45세에서 54세 요 구간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대신에 25세에서 34세는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래서 오히려 40, 50대가 근데 확실히 저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확실히 참아냄이 달라요. 20대는 한 달 안 되면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40대는 그래도 3개월까지는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확실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인내심 싸움이에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도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하느냐 마느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솔직히 이 쉬운 것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그 세금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머리 아프다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돈으로 후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질문 중에 1위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뭐로 시작해요? 이거였습니다. 처음 시작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맞고, 간이과세자의 장점이라 한다면 일단은 부가세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은 10%인 반면에 간이는 1.5에서 한 4%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 연 1회, 일반은 2회. 그러니까 2배가 차이가 나고, 세 번째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연 매출이 이제 1억 400만 원 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간이로 시작하는 게 맞고, 매출 오르면 자동으로 대부분 일반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저도 간이로 시작을 했었다가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됐어요. 뭐 대량 주문의 수입까지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간이 사업자가 안 나오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긴 한 게, 핵심부터 일단 이미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과세자 사업이 있으면 추가 사업자도 일반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존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면 추가 사업자도 간이로 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간이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실 팩트인 거죠. 네.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배대지 세금 계산서를 언제부터 떼야 하나요? 이게 톡방에서 나온 질문인데, 근데 배대지 세금 계산서는 원래 배대지에서 그냥 그 신청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배대지에서는 전자세금세를 발급을 해주면 홈택스에서 매입으로 자동 조회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가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팩트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 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매입 목록으로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팩트죠. 근데 이게 간이 과세자일 때는 매입세 공제율이라고 하죠. 이게 0.5%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실 것 같고, 근데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이제 매입 세액 같은 경우에 10%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크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주 업종을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해야지 세금 혜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 코드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거래 소매업 네. 뭐 또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주업종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율이 달라져서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매입 비용 자체가 높아서 소명 자료만 잘 갖추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네. 핵심은 주 업종을 처음에 제대로 넣는 거. 그러면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번거롭긴 합니다. 이 질문도 많네요. 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에 뒤에 이제 반품 CS 챕터에도 네.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업장 주소가 집이면 고객이 막 찾아온다, 막 이런 이야기. 뭐 대부분 초보 셀러가 집 주소로 등록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무실 비용을 또 돈으로 내야 그쵸. 되니까 그게 비용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괜찮습니다만은 다만 좀 주의할 건 마켓에 노출이 되는 사업자 정보가 집 주소가 뜨는 경우가 맞아요. 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그게 자체가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쓸 수 있겠죠. 네.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최고 한 30,000원 정도까지니까 뭐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자 한 개로 여러 나라 구매 대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업자 한 개로 중국, 미국, 뭐 일본 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국가별로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다만 따로 하시는 거를 이제 저희는 추천을 드리잖아요. 네. 그게 국가별로 마진 구조도 다르고 배대시도 그쵸. 다르고 맞아요. 통관 규정도 다르고 네. 한 사업자에 다 이게 섞으면 장부 정리할 때 박살납니다. 진짜 머리 아파갖고. 그래서 관리가 깔끔하려면 국가별로 분리하는 게 추후에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쵸. 마켓에서도 중국, 미국, 일본 막 다 물건들이 섞여 있으면 신뢰감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고객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통관부호를 발급 못 하시는데 제 명의로 통관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인 명의로 통관하는 거는 법 위반이에요. 거기에 관세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하셨는데. 안 돼요. 진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발되면 밀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 뿐이지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객분의 어떻게 보면 개인 통관부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대리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아니면 고객님이 직접 자녀분한테 대신 발급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내 명의로 통관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어디서 무엇을 팔아야 하나? 이게 제일 재밌는 파트 같아요. 질문들도 재밌고. 소싱 저는 이 파트가 구매 대행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뭐 보물 찾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쵸. 예. 여기 어디에서 뭘 갖고 와야 되나 뭐 사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싱처인 타오바오와 1688, 알리, 티몰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한 방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자, 중국의 쿠팡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판매자 중심이고 소량 구매도 그러니까 가능하고 가격은 싼 편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되는데 1688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도매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공장 직거래 가능하고 대량 구매, 뭐 최저가, 소량 구매도 되지만 이제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네. 하죠. 이 MOQ가 있는 경우가 거의 꽤 많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몰이라는 곳은 중국 브랜드 공식 입점이라고 해서 정품 확률이 높지만 네. 그래도 의심하십시오. 높지만 높습니다. 그냥. 가격도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티몰은 다 중국 브랜드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글로벌 브랜드도 티몰의 공식 매장에 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도 있고 다만 구매 대행 관점에서 중요한 건 티몰에서 산 거라고 무조건 소명 정품이 안 됩니다. 한국 마켓에서는 정품 소명 요청이 날라오면 티몰에서 샀어요라고 하면 안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판매자한테 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되고 인증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품 소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 중국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중국 구매 대행은 브랜드 소싱, 브랜드 상품은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상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 한 개 소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키워드 기준이 있었잖아요. 중소형 키워드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하느냐고 키워드만 보다가 하루가 다 간 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숙련이 되면
한 5분,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진짜 핵심은 소싱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말자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해요. 이게 8대 법칙이라고 80%는 등록에 힘을 쓰고 20%는 분석에 쓰자. 그래서 완벽한 상품 한 개 찾는다고 해가지고 막 3시간 쓰는 것보다 괜찮은 상품 30개 올리는 게 여러분들 낫습니다. 그래서 극하고 나면 시장이 답을 줘요. 시장이 답을 주면 내가 이거 팔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안 팔리고요.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게 팔리는 경우니까. 맞아, 진짜 이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이게 팔릴 줄도 몰랐었고 심지어 번역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대량 주문이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60점 와, 전략이잖아요. 그게? 진짜. 예. 그래서 완벽한 한 개보다 60점짜리. 그러니까 좀 모호한 거 한 100개 그냥 시장에 올려놓으면 시장이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100점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절대로. 아시겠죠? 브랜드 제품 공식 홈페이지 사진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지 마! 위험하죠. 하지마! 예.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는 브랜드 저작물이에요.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에 침해, 그래서 경찰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네, 해외 직구로 공구를 사는 고객 심리가 뭘까요? 보쉬나 디월트 같은 유명 브랜드가 있는데 왜 직구로 살까? 저 이 질문 진짜 재밌는 질문이 이게 공구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죠. 이게 첫 번째는 가격. 그러니까 국내 정식 수입 제품보다 직구 가격이 못해도 30%에서 50%는 싸요. 그러면 같은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쪽에 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국내에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용으로만 나오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게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직구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 셀러가 이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면 어떤 제품이 올려야 하는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싸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팔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특허 상표권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키프리스입니다. 그쵸, 키프리스. 키프리스. KIPRIS. 네. 네. 여기에 가서 상표권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굳이 안 네, 하셔도 되고, 맞아요. 뭐 이거는 워낙 많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자르게. 네. 웬만하면 또 특히 셀러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셀러픽 안에서 키프리스 상표 데이터를 연동시켜 가지고 상품명이나 태그 쓸 때 간단하게 상품권 검증이 가능합니다. 따로 키프리스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일일이 키프리스 안 들어가고도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뭐 이만한 게 없죠. 네, 어떤 카테고리가 초보에게 좋을까요? 초보한테 추천해 줄 만한 카테고리. 이것도 조금 뭐 후보한테 추천해 줄 만한 거. 추천을 일단 해드릴게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쵸. 뭐 네. 공구, 네, 뭐 공구도 잘 생활용품, 팔리고, 진짜. 네. 뭐 주방용품, 네. 인테리어 소품, 캠핑용품, 반려용품, 뭐 사무용품, 뭐 웬만한 것들 다 가구도 담는 잘 팔리긴 하죠. 음. 네, 가구도 잘 그죠.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뭐 다 뭐 많죠. 근데 절대 초보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화장품. 아, 그쵸. 이거는 브랜드 한다고 하면 또 허가가 필요하고, 책임 판매업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식품. 그쵸. 그러니까 식검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고 네. 먹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대충 감 오시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적으로 사람 먹는 거, 뭐 애들 나오는 거, 뭐 그쵸. 뭔가 의류, 뭐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수입식품 영업 면허는 신청을 해두시면은 식기류나 뭐 주방용품 등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이제 소싱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기니까 신청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비추천은 아시겠죠? 전부 인증 관련된 거예요. 그쵸. 네. 전환법 그 영상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은 쉬운 카테고리부터 잡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리스크가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 확장하십시오. 객단가가 높은 상품 대 낮은 상품. 어떤 상품을 올릴까요? 초보는 어쨌든 중간 객단가로 시작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물론 뭐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유를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 이하는 마진이 너무 작아서 수수료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고 20만 원 이상은 반품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고가 상품 반품 오면
이 멘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면 마진도 좀 남고 반품 부산도 좀 적고 관부가세도 잘 안 걸리고 약간 그런 아주 스위트 스팟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는 올려야 팔린다. 안 올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에 관한 챕터입니다. 근데 이 챕터가 정말 중요한 게 구매 대행에서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은 상품을 올려야 맞아요. 상품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소싱을 아무리 잘해도 마켓에 안 올리면 빵원입니다. 네. 아시죠? 네,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대량 등록의 차이는 아직도 이 대량 등록, 반자동, 수동에 대해서 이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그쵸? 예전에는 진짜 이게 많이 딱 나눠서 했었는데 나눠졌는데 사실 뭐 이사님도 다 해본 입장에서 네. 저도 다 해본 입장에서 요즘엔 뭐 반대량 뭔가 계속 만들어져. 네, 그리고 이제 소싱기들이 막 나와서 대량도 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AI 소싱기 그리고 AI 활용해가지고 대량 등록하는 것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 그게 수동 등록. 그러니까 달라져도 의미는 네, 뭐 맞아요. 딱 정해져 의미는 뭐. 있으니까 이게 수동 등록은 마켓에서 하나하나 내가 간의 수공업처럼 한 개씩 올리는 거라 네. 보시면 되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반자동은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중고 상품 정보 가져오면 내가 일부 수정해서 올리는 방식. 네, 예, 우리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엑셀 파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업로드해서 한 번에 올리는 방식. 프로그램이 이제 의존도가 높죠. 네, 요즘엔 소싱기. 예. 그래서 저는 초보는 여러분들 반자동을 하시는 걸 하세요. 그냥 반자동을. 수동은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처음부터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자동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많이 쓰셨잖아요, 프로그램을. 셀러픽이죠. 네. 예, 저는 셀러픽이고 이유는 명확한 게 뭐 셀러픽 같은 경우는 소싱부터 뭐 등록까지 되는 건 사실 기본이고 배대지하고도 이제 자체 배대지에 연동이 돼 있고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배대지 주문까지 한 번에 다 거기서 처리가 되니까 주문 처리 시간 우리 시간 자체가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거기서 다 시간이 확실히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CS 대응도 자체 템플릿이 다 있어서 편하고 고객 문의 오면 주문 내역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제가 정말 많이 썼지만 초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리하기에는 저는 셀러픽으로 저희는 정착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 올려야 하나요? 많이요. 맞아요, 맞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죠. 어쨌든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요. 맞아요. 많이. 아주 많이. 최소 30개. 목표는 50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개도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근데 3일만 바짝 하시잖아요. 속도 붙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하시잖아요. 30개 가능해요. 2주면 50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는 겁니다. 맞아요. 50개 올리고 3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개 꾸준히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꾸준함이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이기고요. 여러분들 실력이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번역을 요즘에는 다 프로그램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번역을 한다 해도 상세 페이지가 엉망인데 그거 올려도 사람들이 사나요? 저라면 절대 안 사는데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안 산다고 하는데 이 질문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저도 이거 업로드 하다가 좀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물어봐서 너라면 이거 사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다들 안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하는 게 너무 불안해져서 업로드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99명이 겪는 이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립니다. 팔리고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나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든 한국어든 뭐 썸네일 사진 그런 거 보고 하지 않고 가격 보고 주문합니다. 예. 맞아요. 저는 그때 자동 번역이 되는 반자동 프로그램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어 그대로 올린 상품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의심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 그 사람도 몰라. 그 사람만 안 사지 다른 사람도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구매 대행으로 안 사지만 근데 그거 매일 수만 명의 중국의 직구로 물건을 삽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도 답 안 나옵니다. 올리세요. 시장이 답을 줍니다. 네, 대량으로 올리다 보니 옵션이 US 코드가 우리 코드로 번역이 됐네요. 번역돼서 220V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한국에 220V인 줄 알고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뭐 이것도 뭐 있는 얘기인데 뭐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되죠. 네.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등록하는 거는 이렇게 올리면 내가 뭐가 틀린지를 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US 코드는 미국식입니다. 110V예요. 110V. 110V라서 한국은 220이죠. 그래서 대시코 끼우면 되지 않냐? 당연히 전압이 다릅니다. 플러그 대시코는 플러그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전압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10V 제품은 220V에 꼽으면 고장 나거나 최악인 경우 불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대처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등록 전에 옵션명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전기 제품에는 특히 그 US 코드, EU 코드 이런 것들이 자동 번역돼서 오류가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라벨에 100에서 240V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프리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니까 대시코만 보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프리볼트가 아닌 110V 이 단일 전압 제품이면 환불이 답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내는 것보다 깔끔하게 그냥 환불하시는 게 나아요. 저도 이런 거 몰랐을 때는 그냥 환불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실수였으니까.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다 네, 실수를 다 100%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환불해 주는 게 맞고 실수 뭐 저희가 실수하면 깔끔하게 그냥 환불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고객한테 억지 부리지 말고 그거 하다 보면 진짜 별점 테러 맞습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 소싱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화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거 한번 빠지면은 반품의 배송비의 별점 테러에 한 건으로 3번 손해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도 몇 개 올리면 몇 개 팔리나요? 이거 정말 많잖아요. 2,000개 올리면 하루에 몇 개 판매가 될까요? 2,000개 올리면 몇 개 팔리냐? 네. 이거는 자, 일단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2,000개면 몇 개 팔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유입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2,000개를 올려놨는데도 아무도 안 보면 뭐예요? 아무도 안 보면.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500개 올렸는데 유입이 많으면 매일 주문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핵심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입이 100에서 한 200 이상 들어오면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은 꾸준히 주문이 들어옵니다. 구매 전환율이 1% 이상은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유입이라는 게 내 상품 페이지에 사람이 들어오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팡이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판매자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입이 근데 100 미만이면 아직 상품 수가 부족하거나 키워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이 100을 넘기면 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 수 2,000개 올렸다. 그것보다 유입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얼마나 올렸느냐, 이게 진짜 기준인데, 아까 했죠? 내가 정말 유입을 만들어내는 상품이 뭔지 여러분들 몰라요. 맞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몇 개월 차에 첫 매출이 나오나요? 이것도 많이 질문해 주시죠.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데 답변하기가. 매일 50개씩 올리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빠르면 2주, 평균 한두 달 안으로. 뭐 2주 만에 첫 주문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2달 걸리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차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상품을 올렸냐예요. 수요 있는 맞아요. 상품을 올렸으면 빨리 올 거고, 수요 없는 상품을 올렸으면 늦게 와요. 이게 시즌성이면 확실히 반응이 빠르는 건 있긴 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게 1,000개 넘으면 반응 그냥 옵니다. 1,000개 올리면 반응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업로드 아르바이트 건당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통 시세가 한 건당 한 350원 정도 되니까 좀 비싸면 한 500원 정도 하면 좀 비싼 거고. 그래서 외주를 그래도 금액은 그 정도 하는데, 외주를 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매뉴얼을 네. 정확하게 주시고 네. 단순 반복 업무만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세 페이지를 고치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건당 금액이 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이 정도 시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구매 일으키는 시기와 방법은? 저기 가구매 이야기를 한다고? 네, 왜 여기 나왔죠? 가구매? 네. 가구매.
자, 가구매, 가짜 구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죠? 네. 내 상품을 내가 직접 사거나 뭐 대행하거나 뭐 아니면 지인한테 부탁하거나 네. 뭐 어쨌든 가라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가구매인데 판매량이라 리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전략이긴 해요. 겉으로 보면 뭐 상품 노출용 부스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실 이거 좀 구매와 허위의 조작이긴 조작입니다. 하죠. 네, 근데 조작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좀 생각도- 민감하긴 해요. 그쵸, 이거 네.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한데 이게 약간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품 올리자마자 바로 가구매 돌리는 건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리스크만 키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마켓 알고리즘이 이 상품을 인식하고 클릭, 체류하고 전환 데이터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실무에서 최소 등록하고 한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액션을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1, 2주 이게 1, 2주라는 게 이제 이런 공식 가이드 이런 건 아니에요. 공식 가이드가 없죠. 그거 없어요, 이거 사실. 큰일 나죠. 저 있으면 안 이것도 이거 되죠. 제 내피셜이에요. 이거 네, 뭐 맞아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 네. 근데 셀러들이 경험적으로 말하는 구간이라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것보다 뭐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가구매는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어뷰징이라고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2025년 가구매 집중 단속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가짜 구매, 뭐 빈 박스 보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발송하고 난 뒤에 허위 리뷰 쓰는 패턴을 대표 어뷰징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 시에 이제 계정이 제한되거나 퇴출까지 걸렸죠. 네. 뭐 물론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변의 대표님들 꽤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마케팅 대행사, 뭐 그쵸. 체험단, 체험단. 어떻게 보면 제3자를 동원해가지고 리뷰, 뭐 판매 건수 뭐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네. 그런 행위를 정식 공지로 리뷰 조작 어뷰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제재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의, 뭐 경고, 판매 제한, 퇴점 단계로 가는 거고 만약에 리뷰 조작이 확인이 되면 그냥 연구 이용 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퇴점, 끝. 근데 이건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 리스크는 알고 있지만 리뷰가 없으면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좀 상위로 노출된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적당하게 네. 주변에 인간관계 잘 해놓으십시오.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축구 동아리 하시고 야구 동호리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지인 찬스 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지인 찬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빵이에요. 맞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프로그램 세팅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처음 경험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셀럽 특히 연동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갈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돼요. 딱 한 번만. 네.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끝이니까 대부분 프로그램이 튜토리얼 영상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면 프로그램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이 고객 지원이에요. 고객 지원.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정말 잘 돼 있죠. 네. 네, 이번 챕터는 배대지랑 이제 배송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2단계를 모르면은 주문이 와도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배대지라는 말도 뭔지 몰랐었어요. 그게 배송 대행지의 줄임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뭐 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 중국 내 배대지에서 창고로 보내지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한국 고객한테 도착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왜 직접 보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자, 중국 판매자가 한국으로 직접 보내면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배대지는 여러 사람의 물건을 모아서 한 번에 보내니까 배송료도 싸고 빠른 거죠. 그리고 물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확인해서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맞아요. 있고 중국에서 이상한 물건 올 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대지를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배대지 주소 등록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이거는 배대지에서 가입을 하면 중국 내 창고 주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타오바오의 배송지로 입력을 하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소를 잘못 넣으면 물건이 영영 중국 어딘가에 묻힙니다.
사라집니다. 저는 주소를 잘못 쓴 적은 없는데 배대지 신청을 다른 데다 하고 다른 데 배대지로 보냈어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물건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영. 네, 네. 잘못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공과 해운은 대략 며칠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항공은 출발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빠르지만 대신 비쌉니다. 특히 부피 큰 거 그리고 항공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도착하는데 한 7일에서 14일 걸리지만 좀 느리지만 쌉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해운입니다. 해운. 좀 느리지만 싼 거. 왜냐면 비용이 일단 싸니까. 그리고 고객한테는 이미 해외 배송이라고 해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를 이미 저희가 소요된다라고 공지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걸 안내하면 많이 기다려져요.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해외 배송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사는 고객들은 이미 기다린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또 사람이 급한다고 막 이래 하시면 그런 분들은 좀 배송료 더 받고 먼저 보냅니다. 아 근데 1kg 이하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피가 크거나 그런 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고 조그만 거, 뭐 예를 들어 모자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항공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그렇구나. 좋아요. 예. 경동택배 파손 보상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배대지에선 멀쩡했는데 고객한테 가서 금이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 질문이 톡방에서 엄청 뜨거웠어요. 진짜요? 배대지 검수 사진 때는 멀쩡했는데 고객한테 갔는데 깨졌다. 그런 경우 있죠. 이거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동택배 화물 파손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톡방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경동화물 이제 7년을 운영했는데 보상해줬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예.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경동택배 그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책정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준이 그 사장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만의 대처법이 있죠. 네. 첫 번째는 배대지에서 검수 사진을 꼭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파손 보험이 되는 배대지를 저희는 선택을 해요. 그쵸. 그래서 추가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고가 제품은 저희는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셀러픽도 그렇고 위드셀러도 그렇고 100만 원까지 보험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손되면 택배사에게 보상 접수하시고 네.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또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제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면 가능성이라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면 방법 없습니다. 네. 방법 없고. 맞아요. 예, 저는 그냥 뭐. 파손되면 전액 환불해 드리고 파손 보험을 요청해서 접수할 때도 있지만 금액이 크면 근데 금액이 작으면 그냥 파손된 거 제가 받아가지고 쓰던지 아니면은 뭐 그걸로 상세 페이지 사진이라도 찍던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모든 리스크를 다 어떻게 뭐 맞잖아요. 이번 챕터는 통관, 관세 이게 초보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저도 무서웠어요. 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쵸, 초보자들은 다 그쵸. 무서운 거 아닌가? 뭐 세간에서 뭐가 걸렸다 막 이렇게 하면 괜히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 뭐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거 원리만 알면 이렇게 단순한 게 어려울 게 없다. $150 미만이면 관부가세 면제가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150. 이제 미국은 $200입니다. 네. 이게 목록 통관으로 관세 부가세 면제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네. 이제 공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물품 가격이란 상품 가격 플러스 중국 내 배송비 플러스 중국 내 수수료까지 합친 겁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한국까지 국제 배송비는 빠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50를 1원이라도 넘기면 이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체 금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모르면 진짜 세금 폭탄 맞는 거잖아요. 이게 20, 30%까지 거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이로.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150 기준을 항상 좀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선안에서 노는 게 여러분들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제일 안전합니다. $150. 아, 이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관세는 구매가 기준일까요? 판매가 기준일까요?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기준이 맞죠. 이게 법적으로도 관세법 30조에 나오는데 네.
어쨌든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네.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 소비자가 셀러한테 지급한 총 금액, 이게 수수료 포함된 거, 이게 과세 가격이 될 수 있지만 네. 구매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이 되면 과세 가격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게 관세법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현실은 좀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구매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입니다, 이게. 네. 예, 관행이라서 뭐 그리고 법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해석의 차이가 네.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관행과 이 법이 약간의 그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구매가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 이거 문제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구매가로 신고를 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서류를 냈더니 이제 관세가 더 높아졌죠. 그 판매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보기에도 비싼 물건인데 왜 이렇게 싸게 신고했냐 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딱 원칙을 뭐 이야기를 하면 법 원칙은 소비자가 지급한 총 금액, 네, 판매가 기준이고 실무 관행은 중국 구매가가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구매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면 수수료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참 법적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거 네. 약간 세간에서 문제를 삼으려 하면 또 삼으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 이게 또 대량으로 하시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하긴 네,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죠. 맞아요. 헷갈리실 수 있겠다. 이건 초보자분들. 간이 통관, 목록 통관, 일반 통관의 차이는? 이거는 뭐 좀 약간 큰 그림부터 잡고 가자면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다루는 게 또 통관은 딱 세 가지거든요. 네. 딱 세 가지인 게 목록 통관, 간이 통관, 일반 통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해서 그래서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서 물품 가격의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예외적으로 200달러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이 한도 내에서고 관세 부가세 면제 통관 방식도 제일 간단한 거고 간이 통관 같은 경우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구간이에요. 서류는 간소화돼 있지만 간부가세는 부과가 되는 그리고 일반 통관 이게 정식 수입 신고잖아요. 이거는 2,000달러를 넘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통관이라 되고 이거는 금액이 작아도 식품, 화장품, 뭐 일부 건강식품, 의료기기, KC, 인증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어린이 제품 같은 거는 목록 통관, 간이 통관에서 그냥 제외입니다. 튕겨서 나와요. 그래서 일반 통관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뭐 소액, 자가용, 뭐 특별용품이 아니면 목록 통관 150에서 2,000달러 구간이에요. 그래도 개인이 쓰는 물건이면 간이 통관, 이제 금액이 크거나 규제가 걸리는 품목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통관. 이 틀을 머리에 그냥 딱 쑤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틀에서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구매 대행은 목록 통관으로 하죠. 신발은 200달러까지 괜찮다라는 질문. 자, 이것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발은 200달러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냥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아직. 200달러 기준은 미국에서 온 물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발은 품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200달러까지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이게 신발 말고 중국발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전자 제품이든 모두 전부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200달러 아닙니다. 아니고요. 미국발 200달러가 맞습니다. 이분이 신발을 많이 사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네, 신발을 많이 사셨나 봐요. 같은 상품을 여러 개를 샀는데 합산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긴 하죠. 예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과거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 같은 국가에 같은 날에 입항을 했다라고 하면 금액 합산해서 과세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행기 스케줄 꼬이면 주문이 쪼개놨는데도 한 번에 합산이 돼서 세금을 맞았던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때문에 CS 엄청 많았었어요. 맞아요. 다른 고객님이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 막 주문했는데 그날 같이 입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뀐 게 입항일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랑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여러 건 결제한 금액은 합산해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해외 판매자가 다르거나 결제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보통 합산 과세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통관부 이름,
주소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조금 빡세지긴 했어요. 1월 5일, 1월 5일. 이번에 1월 5일부터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름만 어떻게 보면 얼추 맞았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좀 그렇죠. 이름하고 많았는데 전화번호 맞으면은 맞아요. 거의 거의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이름, 뭐 개인 통관번호, 주소까지 싹 다 네. 보는 편이죠. 그래서 수령인 이름, 개인 통관부호, 주소 이게 관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대부분 뭐 특송사, 뭐 배대지에서 개인 통관 부호, 불일치라고 먼저 안내가 네, 대부분 그쵸,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고객한테 연락해서 실제 수령인 기준에서 개인 통관번호 재확인하시고 네. 주소 수정하시고 여기서 회원 정보, 주무서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출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구조죠. 네. 외국인 주문은 어떻게 통관하나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못할 건 없죠. 외국인도 개인 통관 번호 발급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똑같은 이름, 주소, 일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여권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개인 통관 번호로 발급이 가능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이름 표기하고 주소입니다. 주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 스펠링 하나 틀려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권의 그런 영문명, 한국식 한글 이름 이런 네. 것들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고객한테는 간단합니다. 개인 통관 번호 발급할 때 사용하는 이름 이게 보통은 이제 여권명이죠. 여권명이잖아요. 그거 주소 그대로 적어달라. 이 한 줄만 정확하게 안내하시면 웬만하면 뭐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경우 저도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있었죠. 고객이 관보관세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상입니다. 있었어요.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죠. 간부가세 고지가 나왔는데 고객이 이제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고객한테 세금 납부 안내를 우선 하고 안내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기본적으로 반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장기 미납 연락 두절되면 그냥 폐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왕복, 국제, 운임, 반송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 약관에 미리 적어두는 편이긴 해요. 간부가세 미납으로 반송, 폐기 시 왕복, 운임 및 관련 비용은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라고 이걸 안 써놓으면 나중에 좀 피곤해질 수 있죠. 저는 그거 얘기했어요. 세금 완납증명서 있잖아요. 대출할 때나 그럴 때. 이것도 관세도 미납이 되면 그 완납증명서가 안 나오거든요. 세금 체납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보냈었어요.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네요. 통관 보류되면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택배 박스가 갑자기 멈췄다. 이럴 때 이제 멘붕 오면 사실 안 됩니다. 이제는 순서를 딱 정해 놓으세요. 첫 번째 유니패스 통관 상태 먼저 확인하고 네. 두 번째는 보류 사유 상태 코드 확인하고 세 번째가 배대지 특송사에 CS에도 상행을 공유하는 거죠. 네, 그쵸. 근데 그냥 지금은 이제 셀럽픽 하나에서 그냥 다 나오니까. 배대지에 문의하면은 배대지 문의하면 다 배대지에서 확인해 주잖아요.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관세 혜택 구매 대행도 가능한가요? 했으면 좋겠지만 이론상은 가능한데 이게 좀 그래. 근데 실무상은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이제 협정 세율 적용으로 관세가 깎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구매 대행처럼 이렇게 소액, 소량 이런 단건 위주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 서류를 매 챙기는 것도 사실 이게 비용도 그렇고 번거로움도 있고 깎이는 관세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 원산지 증명서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관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대량 수입, 정식 수입업자 쪽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네. 이 구매 대행 소액건에서 뭐 FTA 원산지 증명서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알고만 있지.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사업자 통관하면 라벨, KC 인증까지 챙겨야 한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완전 다른 게임이긴 한 게 대인 통관이랑 사업자 통관은 아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식품, 화장품, 뭐 생활용품, 전기, 전자, 뭐 어린이 제품 뭐 이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글 표시 의무 그리고 KC 인증, 식약처 안전 인증 같은 추가 요건들이
경우인데 네. KC 인증 대상 제품은 KC 마크 없으면 통관이 아예 막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세 창고에 라벨 부착, 뭐 보수 작업 후에야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한 줄로 딱 정리할게요. 개인 통관, 자가 사용, 요거죠. 통관만 넘기면 끝나는데, 자, 사업자 통관, 판매용이죠. 요거는 통관, 한글 라벨, 그리고 각종 인증까지 싹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하다가 이거 대량으로 들어와서 내가 직접 팔아볼까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 찾는 게 아니라 품목별 규제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보고 들어가면 통관장에서부터 막힙니다, 바로. 마진 계산 수수료 부분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진이 틀리면 열심히 팔아도 적자가 납니다. 타오바오 결제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 몇 %인가요? 중국 구매 시 숨은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대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결제 대행이 그쵸, 결제 셀럽백 대행은. 기준에서는 한 4에서 한 7% 정도 나오고, 네, 거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한 3%, 네, 환율 차이가 뭐 한 1, 2% 정도 날 거고, 네. 그러면 배대지 수수료도 이제 건당 뭐 부피 무게 기준이니까 또 추가가 될 수도 네.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합쳐서 금액가에 한 10% 정도는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수도 있지 않을까.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빼먹고 마진 계산하면 나 왜 안 남지 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는 추가 비용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생각하시면 되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차이.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그쵸. 대략 쿠팡은 판매 수수료에 그냥 한 10에서 한 15% 때리면 됩니다. 물론 카테고리 다 달라요. 네, 맞아요. 근데 한 10에서 15%고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수수료가 한 2에서 6%.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네이버 결제 수수료가 네이버 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3.6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낮긴 한데 이게 좀 있어요. 쿠팡은 안 할 수 없는 이유. 예, 쿠팡이 트래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는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지금 눈이 침침합니다. 지금 눈이 껌뻑껌뻑. 저는 체감상 3시간은 넘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도 하고 뭐 그쵸. 준비도 하는 거니까 3시간은 넘죠. 훨씬 이거 넘었을 훨씬 넘은 것 수도 같고 있고. 이걸 또 네. 편집하고 하면은 또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우리 하나만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은 네. 강의를 만들고 사람을 가르치고 네. 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년 전에 이사님한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좀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열심히 소싱도 하고 상품 업로드하고 그게 팔렸을 때 와 진짜 나도 되는구나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정말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이제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42살에 왜 보면 영업하다가 네. 이제 이래 상품 처음 올렸을 때 이런 걸 사겠나 이런 걸 진짜. 팔리겠나 진짜 뭐 이런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팔렸잖아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올린 물건이 밤에도 자고 있을 때도 팔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되겠다. 대표님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팔리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그죠. 생각을 맞아요.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상 우선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반도 안 했지만 우선 1편으로 나눠서 1편의 핵심은 세 줄로 압축을 하자면 자 첫 번째는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000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입이 100을 넘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넘기면 주문이 따라온다. 세 번째는 마진 계산은 첫날부터 하시라. 네. 이 계산하는 시간 5분 아깝다고 이 5분을 빼먹으면 팔아도 여러분들 손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2편 이제 예고를 하자면 자 오늘은 뭐 시작을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작을 말했다면 이제 팔기 전까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팔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진짜 합니다. 저도 주문 막 많이 들어올 때 와 진짜 내가 해냈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막 반품이 막 몰려오고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반품, 정품 소명, 계정 네. 정지,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쿠팡에서 정품 소명 뭐 자료 제출하세요 이런 메일 하나 받으면 진짜 박살납니다. 그날 아.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맞아요. 네. 계정 이사님 날아가면 그랬잖아요. 계정 날아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2편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예정이고, 음. 자, 반품 왔을 때 30초 안에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방법, 정품 소명, 메일 왔을 때 계정 안 날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잘못해서 수백만 원 추징 당하지 않는 법, 이런 거. 그래서 1편은 여러분들 시작이고 2편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거 다 경험에서 나온 것들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까지 보셨던 사람들 몇 명 있을까요? 이 영상 몇 명일까요? 한 100명 중에 2명? 네, 다 빠져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지금 3시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 다 보신 거라면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10명도 안 되실 것 같고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10분 15분보다 나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신 분들은 대단하실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사업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멈추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멈출 의미가 없고 아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이사님 맞아요. 정말 그건 다르잖아요. 진짜 간극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르고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사님 어떻게? 오늘이 시작하는 날. 내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죠? 자, 저도 뭐 42살에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 세일즈맨을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보다 더 막막한 분들이 있을까요?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도 했습니다. 했고, 됐고, 그리고 저희 라일리 이사님도 15년 경단녀예요. 주부로만 15년을 하다가 이력서 낼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고, 그런 분이 지금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지금 대표 저희 교육 강사로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이 반입니다. 아시겠죠? 왜 시작이 반인지 아시겠죠? 이사님과 저와 지금 산 증인들입니다. 산 증인이고 앞으로 또 다음 편 2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준비하셨으면 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하이프도 있습니다. 하이프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 외환호 채널 계속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되니까 꼭 좀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합시다. 합시다. 시마이 수고하셨습니다.